제가 그 맨 처음 사형수를 접한 것이 289이라고 하는 얘기를 왜 자꾸 거론했었냐면 제가 289의 감방에 신입으로 처음 들어갔어. 그게 몇 살 때세요? 그때가 김대도 만났을 때니까. 76년도 네. 20대 때시구나. 네. 근데 저는 그때 한 25살쯤 행세를 했어요. 그때는 뭐 호적 없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예, 100kg 차이듯이 많았고 거기 가서 나이를 대면 그게 본 나이가 그냥 되는 나이가 거예요. 예. 그 시절은 그랬어요. 들어갔는데 체구가 당시에 188인가 그랬어요. 키가. 근데 몸이 좋아. 쫙 벌어져 갖고 그 289기가 사형을 당했을 때 뭐 관도 허술해서 물론 그랬겠지만 관이 부서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시체가 얼마나 덩치가 좋은지. 그게 비기살이 아니고 근육살. 근육. 예. 그런 사람이 한복을 딱 입고 금태안경을 탁 들고 그때만 해도 금태안경이 허락이 됐어요. 곁에 철학서적이 쫙 있어요. 289기 당시로선 정말 드물게 대학원 출신이야. 오늘날의 289를 간단하게 이해하자면은 현재의 고유정이야. 남자 고유정. 네. 당시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 사건 여기 시청자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 289기 저질렀던 사건에 대해서요. 그게 그러니까 재혼한 동고녀죠. 동고녀랑 살았는데 동고녀가 좀 재산이 있었고 289군 이것저것 하다가 말았는데 출신이 뭐냐면은 아르바이트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도살장에서 소각을 뜨는 정육점도 운영을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살을 발라내고 고기를 다룬 일은 닭사가일 거 아니에요. 289기 말로는 부부싸움을 해서 화가 나서 한 대 때렸더니 죽었다고 했는데 앞뒤 정황을 보면은 계획적인 살인이야. 네. 예. 그 사건은 우리가 한 번은 다뤄야 될 사건. 예. 그 앞뒤 정황을 보면 계획적인 살인이에요. 왜 그러냐면 뭐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그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사건이. 네. 그랬는데 289기는 죽을 때까지 재심 신청을 했어요. 자기는 폭행 치사에다 사체 손괴만 했을 뿐이다. 살인은 아니라는 아니다. 거죠. 예. 그런데 뭐 이렇게 고유정처럼 시체를 막 네. 이렇게 해서 버렸는데 뭐 김치에다 버무리고 뭐 막 그래갖고 그랬는데 그 자기로서는 이 사람은 정말 도덕적 우월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뭘 가리키는 걸 좋아해 사람들을. 잘난 척하는 거지 그것도. 예, 동료들을 가리키는 걸 좋아해요. 거기서는 사소한 걸로 우김질을 하거나 그 말다툼을 하거나 그래갖고 사소한 걸로 많이 싸웁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비행기 바퀴가 통고무냐 아니면 공기가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이런 걸로 막 싸우고 할 일이 없으니까. 예, 뭐 별의별 우김질이 다 있습니다. 그거를 그 우김질을 하다가 좀 다퉜어요. 철학책도 싹 쌓여 있고 한복도 풍채가 좋죠. 앞에 둘을 딱 무릎을 꿇치더니 내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 말. 너희들 철학자 니체는 인간을 붉은 뺨을 가진 야수라고 정의했다. 붉은 뺨이란 뭐냐? 수치를 낳는 거다. 인간을
수치를 아는 야수라고 정했다. 니네 이 자식들아, 어? 부모 형제가 니네 옥바라지하고 얼마나 속을 썩었냐.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어? 여기서 이 우김질하다가 이게 지금 싸울 일이냐. 그런데 저도 그 말을 듣고 사람이 정말 자기 자신을 모르나? 어떻게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 그러니까 각 사용수마다 다 그런 합리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다 합리화가 있고 그 공통점에서 타인을 정죄하는 거야. 항상. 김대두가 저 새끼는 인간성이 나쁜 놈이라고 치를 떨듯이 그 이팔국도 그 우금지라는 거를 수치를 모르는 인간들이라고 응? 부끄러운 걸 모르는. 비난하고 그게 이제 사형수들의 예, 범죄자들의 예, 기본적으로 깔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뉘우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죄수들의 뉘우침. 뉘우침.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왜 많냐면요. 제가 줄잡아 그 전국 교도소, 대형 교도소는 한 곳에 4-5천 명씩 있어요. 그거를 몇 군데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봤을 때 한 1만 명을 만나봤다고 최저. 아무리 못 만나도 최저로 잡아요. 그러면은 저 총수감 생활이 전과는 8번인가 되시죠? 예, 근데 총수감 생활은 몇 년입니까? 한 14, 15년 돼요. 아이고 그러면 아, 14, 15년이면 진짜 많네요. 예. 20대 처음 들어가신 거예요? 초반에 아니면 10대 정도? 소년원에서 소년원까지 쳐서 제가 소년원까지 쳐서 14, 15년. 예. 그러면 성인 그 교도소는 한 10여 년. 예. 남짓. 네. 그 사이에 한 1,500명 정도의 살인범, 그다음에 10,000명 정도의 일반 죄수들을 이제 왜 그러냐면 전국 교도소를 다 또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이감을 계속 시켜서 그런 거죠. 예, 한 1년마다 한 번씩. 이감을 댕겼어요. 왜 이감을 다녔냐면 얘기가 좀 몇 길로 새는데 제가 청주교도소에서 쌍둥이 형 소식을 알았다고 했죠. 그런 얘기. 예. 예. 그 청주교도소 운동을 하고 있는데 난 모르는 죄수가 막 뛰어오더니 예. 저한테 90도 인사를 하더라고요. 네. 형님 안녕하세요. 그래. 모르는 죄수인데. 네. 누구시냐고. 그러니까 용정님 아니시냐고. 자기 모르겠냐고. 그런데 전혀 모르는데 머리에 탁 떠오르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석진 곳에 데려가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제 일란성 쌍둥이 형이랑 교도소에 같이 산 빵간 동기야.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일란성 형이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었다는 거네. 예. 아이고. 그래서 내 평생 흘릴 눈물을 그때 다 흘렸습니다. 그 왕호장상에 씨가 없듯이 도둑이나 악인한테도 씨가 없는데 우리 할머니가 우리 형제 어린 형제 떼놓을 때 뭐 두고 어린 자식 울음소리는 저승에서도 들린다 소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비극인가. 아이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생활을 청산하고 저는 참여를 한 게 아닙니다. 그때 나도 학대받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으면은 내 한 몫을 정당하게 해낼 수 있는 인간이라는 거를 세상에 보여주고 나 스스로에게 증명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고 남은 인생 누구한테도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그 결심이 말하자면 제 자존심이었죠. 그래서 가당치 않게도 제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목표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 쌍둥이 동생 그 사건 이후로?
예, 그 형을 만나보고 만났습니까? 그 후에 만났죠. 아, 그 후에 만났죠. 예. 예. 그 소식을 그 들으시고 소식을 듣고 전 교도소에 있으니까 못 만나니까 음. 공부를 시작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당시는 사회로 검정고시를 보러 가게 했어요. 그 작년까지만 해도 뭐 무기수에 뭐 법무부 요식찰에 다 나갔어. 근데 보안과장이 딱 바뀌더니 엄격해지고 나를 시험을 보러 나만 불허시킨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러냐니까 머리가 좋고 범죄 수법이 비상하고 그래서 밖에 내놓으면 도망칠 가능성이 너무 많아서 보안상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 같으면 월권이네. 예. 당시로서도 월권인 거지. 월권이죠. 예. 그 전해에는 법무부 요식자 직원을 흉기로 막 이렇게 해갖고 그 추가 진역 받은 사람도 교도관이 권총 차고 나가서 개호하면서 시험 보게 했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단순 절도고, 예? 근거털이긴 하지만 제목이 절도고, 또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한 번도 여지껏 말썽을 부린 적이 없고, 그런데 소지까지 했는데 그 저 요즘 말로 하면 도우미까지 했는데. 예.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다 포기하라고 그러죠. 보안과장과 일개 재소자의 힘을 비교하자면은 얘기한 뭐예요? 예. 이 사람은 철갑으로 무작한 장갑 차고 저는 병아리입니다. 그 앞에서 삐약삐약. 이 사람이 안 된다고 그러면 공부를 포기하고 시험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밤새 고민을 했습니다. 포기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포기를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법무부 행정법을 거론하면서 마지막으로 보안과장 면담 좀 한번 시켜달라고 해서 면담을 했어요. 보안과장은 면담 자체가 힘들어요. 지나갈 때 과장님 부르면 노상면담이라고 해서 독방 집어넣어요. 또 절차를 따라서 해야지. 정식으로 면담을 했는데 제가 그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건 승부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짜냐마 같은 눈길로 저를 쳐다보면서 승복 못하면 어떡할래? 우리가 그러더라고요. 싸우겠습니다. 보안과장님과. 그랬더니 야 거기 뭐 이교도도 이렇게 안 불러요. 그 보안과장. 야 이 새끼 데리고 나가. 그 단말도 안 돼. 그래서 이제 끌려서 도로 뭐 그렇다고 독방 집어넣을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 저기 도로 공장으로 갔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작전을 세웠어요. 유서를 7장을 썼습니다. 제가 살아온 날을 쫙 쓰고 쌍둥이형을 이렇게 만나고 이러이러해서 하루에 20시간씩 공부를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들어가는 목표로 범죄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세계 범죄 추리문학사에 유리가 남을 범죄 소설을 하나 쓰고 싶다. 이게 내 소원이다. 근데 시작부터 맞겠다. 난 지금 보안과장과 싸우려고 한다. 현 시국으로 봐서 보안과장한테 대들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승복을 안 하면 죽을 가능성도 절반이 넘는다. 그럼 내가 죽었을 경우에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 여러분만이라도 내가 이러이러한 과거를 거치고 이렇게 해서 죽었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해 줘라 하는 7장의 편지를 쓰고 제가 원래 주특기가 편지니까 편지를 쓰고 그거를 또 10통을 더 썼어요. 똑같은 걸 복사해갖고 청주교도소에 싹 각 공장마다 돌려가면서 읽으라고. 그러니까 당시 운동권 학생들이 있었어요. 아, 네. 그 운동권 학생도 다 읽어보라고 돌렸어요. 하고 내가
행정법 제2조에 의한 그 범법정권 청원권으로 지금 보안과로 불려간다. 5시까지 안 들어오면은 내가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 걸로 생각해라. 니네가 좀 내 대신 함성이라도 질러줘라. 그렇게 하고 전 보안과장 갔죠. 근데 제가 워낙 이제 행정법을 잘 따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딱 보니까 이 새끼 건드리면 피곤하지. 피곤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안과장은 자존심이 있으니까 저를 뭐라고 안 하고 밑에 이제 교감하고 주임이 저를 살살 달래느라고 늦어지고 있는데 5시까지 안 오니까 약속은 돼 있고 그래서 운동권 학생들이랑 재소자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백동호 맞아 죽는다고 막 하고 있으니까 경비교도대가 와갖고 그 이렇게 하다가 그 운동권 학생들이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운동권 학생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그 연줄 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서 충청북도 전대협 학생들이 교도소를 에워쌌어. 시끄러워졌구나. 네. 그래서 백동호가 요구하는 요구 조건을 들어주고 폭력 사태 사과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걸 하면서 깽가리를 치고 막 오늘 내로 해결이 안 되면 뭐 법무로 올라간다는 등 그렇게 해서 제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거예요. 전국적으로 유명해져서 일개 재소자에서 우뚝 선 거지. 갑자기. 그 조물애기에서 그래갖고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정말 교도소를 막 마음껏 돌아다니서 저 새끼 건드리면 큰일 나니까 아무도 안 잡았어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1년만 있다가 저를 다른 교도소로 보내는 또 거예요. 이감. 네. 그 사건 후에. 그러니까 청주에서 대전교도소로 가니까 대전교도소는 무기초하고 사형수가 얼마나 많아요. 네? 그 사람들 만나봐서 또 정들만 하면 대구교도소로 보내고 또 대구교도소에서 또 거기 가서도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오래 그냥 괜찮은데 제가 건방은 안 떨지만 인권 유린에 대해서 자꾸 따지고 드는 거예요. 법에는 이렇게 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왜 이걸 안 해주느냐 하면 강자의 논리는 항상 그 약자한테 불안하기 마련해요. 약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강자가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늘 부당하다고 생각하죠. 예. 그렇게 해서 전국 교도소로 쫓겨다니듯이 다니면서 안양교도소 같은 데는 한 150명 됐었나? 그때 인원이 그 중에 130명이 15년 이상이에요. 장기 수용수들. 네. 근데 가만히 있어봐요. 선생님 원래 그 학교는 초등학교 즉 옛날로 말하면 이제 국민학교죠. 네. 국민학교 3학년 정도 했는데 못했죠. 그러면 교도소에 가서 검정고시 했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를? 예. 아. 근데 진짜 아까 뭐 행정법 얘기도 하시고 편지도 써주셨다고 하지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책을 그 교도소 안에서 엄청 많이 엄청 읽으셨다고 많이 들었다. 읽으시면서 아마 공부하시고 이제 그러신 것 같은데. 교도소 안에서 공부를 시작하신 건가요? 아니면 교도소 들어오기 전에도 공부를 좀 하셨었던 건가요? 그 어렸을 때에서부터 별명이 책거지였어요. 책거지. 예. 그러니까 집을 도망 나오면 그 학급 문고 훔쳐서 다 읽고 교도소에서도 아는 사람만 만나면 야 읽을 만한 책 없냐? 뭐 이렇게 해갖고 빌려다 읽고. 기본적으로 책을 굉장히 읽는 걸 좋아하셨구나. 그러니까 이제 깊이는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처럼 깊이는 없어도 얇게 넓게 이렇게 있었죠. 얇게 넓게. 그래서 이제 그 사형수, 무기수, 살인범 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그들에게 편지를 써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얘기들 뭐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더라. 그러면서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이 참회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단 말하잖아요. 제가 1만 명 이상을 만나봤는데 네. 한 명도 못 봤어요.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진심으로 참회하고 반성하는 사람은 예,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이건 진짜 문제다. 그러니까 저도 참회의 눈물을 안 흘렸으니까 저는 왜 안 흘렸느냐? 지금 피해자들이 내 앞에 선다 그러면 진심으로 미안하죠. 예? 저도 이렇게 똑바로 살았는데 사과는 하죠. 예? 그렇게 제가 뭐 도와줄 일이 설령 있다 그러면 도와주고 그 빚을 갚는다니. 근데 참회는 하지 않은 게 제가 가장 반감이 든 게 뭐냐면은 전과자들도 뭐 이렇게 참회로 비스무리하게 수기 비스무리하게 특히 뭐 법무부에서 발간하는 뭐 책이죠. 세비신이 뭐 그런 거 보면 다 참회의 눈물을 흘리지 않는 죄수가 없습니다. 뭐 어떤 깡패 두목도 참회 눈물을 흘리는 책도 쓰고 그랬더구만. 전 발장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자전소설을 쓸 때도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하나도 안 났어요. 위선은 떨고 싶지 않아서. 그들이 초부터가 뭐 10,000명을 못 봤어요. 10,000명 중에 한 명도 못 봤고, 그래서 그 자전소설 대도의 마지막을 돌이켜 보면 40년 세월 나는 이 소설을 하나 쓰려고 그렇게 거친 황야를 달려왔는지 모른다. 꼭 끝을 냈어요. 우리 저 백 선생님이 저 최초로 쓴 소설이 대도죠. 예, 자전소설. 자전소설 대도. 예, 거기에 그 참여하는 장면을 안는 것이 그렇게 참여하는 장면을 넣으면은 진심이 아닌 글을 쓰게 되잖아요. 그 진심이 무슨 아닌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있는 대로 그렇게 썼고 대신 그 참여를 실제로 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참여한 행동을 한 30년에서 50년쯤 지켜보고 그 참여한 행동대로 했다고 그러면 그건 진짜 참회다 예, 이거죠. 그건 진짜 참여죠. 그렇지만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참여입니다. 말로 하는 참여. 예. 판사 앞에 가면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죄수가 어디 있어요? 다 반성문 쓰고. 예, 다 반성문 쓰고 막 맨날 반성문 쓰는 게 일인데. 그런데 절대로 그게 인간 구조상 정말 참회는 착한 사람들이 하는 게 참회 모양이에요. 착한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바로 참회하고 가슴 아파하고 근데 악한 사람들이 참회는 참회 아니라는 거죠. 예, 아니고 그거는 그 거친 돌이 조약돌이 되기 위해서 수십 년 갈고 닦고 해야 되듯이 세월의 검증을 거쳐야 돼요. 뭐 금방 반성문 썼다고 네. 참여한 거 아니라 이거죠. 내가 저기 듣기로 가장 그 나를 감동시킨 죄수가 하나 있어요. 네. 얘기 좀 해주세요. 부산에서 정무종이라고 이 사람이 체구가 자이언트예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당시 1960년대는 밥이 5등식이야. 그러니까 그 뒤로 70년대로 4등식으로 넘어갔을 때도 배가 엄청 고팠는데 5등식이면은 얇은 호떡 한 장이에요. 이게 뭐예요? 5등식, 4등식이? 그거는 이제 그 일을 많이 하는 죄수, 중노동을 하는 죄수는 1등식. 좀 많이 주는 거고. 예. 미결해서 일을 하지 않는 죄수는 4등식. 중간에 조금 덜 힘든 죄수를 하는 사람들은 2, 3등식. 이렇게 등식으로 나눠서 옛날 지금처럼 자유급식이 아니라 옛날은 퍼서 줬잖아요. 예. 요렇게 그 찍어서 그 등식이 있는 밥그릇으로 이렇게 찍어서 줬어요.
그랬는데 그 60년대는 오등식이라 얇은 노트북 한 장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등치가 크고 배가 고팠겠다. 자고 일어나면 배가 고파서 어지러지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통 사람의 5배를 먹는데 그 40kg짜리 몸무게에 있는 사람도 우등식 하나 120kg짜리 사람도 우등식 하나. 그러니까 이 죄수가 어느 날 눈이 돌아갔고 운동 시간에 주차장으로 뛴 거예요. 아, 배가 고프니까. 네. 뛰니까 막 사람들 쫓아올 거 아니에요. 워낙 기골이 장대하니까 달라붙는 거 확 집어던지고 해서 주차장에 가서 시카를 딱 들었어. 큰 시카를. 그 죄수들 이거 자르는 거. 지금부터 나한테 접근하는 놈들은 다 죽인다. 그렇게 하고 밥을 바켓이라고 그러죠. 그걸로 바켓. 양동이로 하나. 양동이로 하나 하고 큰 솥에 국하고 넣고 그걸 통째로 말아서 양동이를 하나로 밥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40대 1로 싸웠는데도 아무도 접근을 못한 거예요. 밥을 다 먹으니까 배 터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 잡아가라고 딱 한 거예요. 원 없이 밥이나 먹겠다는 네. 뜻이에요. 그래서 보안과장이 와갖고 너 왜 그렇게 지랄이냐니까. 아니 40kg짜리도 5등씩 한 둥이 130kg짜리 나도 한 덩이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풀어줬고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100kg 넘으면 1등씩도 주고 그랬어요. 그 보안과장. 바뀌었구나 이제. 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재판을 받았어요. 나랑 같이. 정무종이라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죄수입니다. 그 사건인 내용이 얼마나 끔찍한지 판사가 자세히 사건 내용도 안 물어보고 피고 이러이러한 죄를 다 시인합니까? 실제로 말로 이러이러한 일을 했죠. 그 자세히 얘기하면은 어떻게 하고 본인은 알으니까. 공소장을 하면 방청객들이 설렁설렁 하니까 예 자네하고 사건이 20몇 개예요. 이 사람이 이제 출소했다가 탈옥을 했다가 다시 잡혀와서 26년을 징역을 살고 출소한 후에 또 살인과 강도강간을 저지르고 들어온 거야. 그래서 나랑 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26년의 징역을 살고 살인 강도죄로 다시 들어온 거네. 네, 다시 들어와서 그러니까 과거도 안 읽혀 저요 이 검사가 구형을 하면서 피고는 이렇게 해서 정과가 좀 많고 판사도 다 알 거니까 이러한 죄를 범했죠. 그러니까 네 마지막으로 할 말 있어요? 딱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좀 제 지난 사정을 좀 얘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판사가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탁 숙이고 자기의 지난 일을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 청주교도소를 타러 갈 때도 배가 고파서 무슨 쌀개서 타러를 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이렇게 하고 26년을 살고 출소를 하니까 나는 교도소에서 여자가 너무 그리웠다는 거예요. 여자가 그립지 않는 죄수가 어디 있냐는 거야. 다 남자고 성기능이 제대로 다 그러고 그런데 전유를 했다는 거야. 20년. 나와서 자기도 여자를 사귀어보고 싶어서 말을 걸면 다
여자가 도망을 간대. 인상도 험악한 데다 등치도 이만하고 배운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가진 것도 없지. 그래서 강도강간을 했고 어쩌다 보니 이렇게 살인까지 하게 됐다. 지금 내 소원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사회가 아니구나. 교도소에 오니까 나를 다 반겨주더라는 거예요. 교도소에 오니까. 그렇게 하면 마음이 그렇게 편하대. 그래서 내 여생을 그냥 죽을 때까지 교도소에서, 그 말은 곧 사형을 면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사형만 면하게 달라는 얘기죠. 예. 맞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감동적으로 하더라고. 멋있게. 그 듣는 사람이 방청객들이 조용해요. 예, 그 때로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 한숨을 팍 쉬고 예? 그렇게 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본인 소원대로 됐네요. 예. 내가 저기 그 무정이 형한테, 무정이 형 진짜 법정에서 감동적이었습니다 하니까 피식 웃으면서 인생은 다 연극 아니겠냐. 그 정무정이가 지금도 신문에 찾아보면 그거 나올 거예요. 김해 인질난동 사건이라고 해서 소장 불러서 권총 뺏어 갖고 막 예. 네. 그게 그 정무정이에요. 워낙 오래된 사건인데. 예, 오래됐죠. 네. 저랑 재판을 같이 봤어요. 그때가 정무정 무정이 형이랑 나랑 같이 있었던 것이 그때가 85년도에 재판을 같이 받았으니까 그렇게 해갖고 그 정무정이가 결국 모포 그 교도소로 이관 가서 하도 교도관을 무시하고 건방 떠니까 교도관들도 못 참죠. 그래서 맞아 죽었어. 결국. 예, 교도관들한테 맞아 죽고 그중에 교도관 하나가 구속됐을 거요. 뭔 사건이. 예. 정무종은 나는 아쉬운 게 뭐냐면은 그렇게 위선을 떨었으면 금방 본색을 드러내지 말고 그러게 말이다. 뭐 이렇게쯤 했으면은 근데 피식 웃으면서 인생은 연극 아니겠냐. 이 사람의 에피소드가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은 그때만 해도 이제 나는 무정형이 26년을 살고 또 무기징역을 받았으니까 나는 아직 한참 어리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교도소에서 약간 그 힘도 있고 그땐 미결되지만 그땐 금고토리로 뭐 돈도 많고 그랬을 테니까 무정형한테 먹을 것도 많이 보내주고 그랬거든요. 그 전에 잠깐 잘라볼게요. 네. 금고털이 해서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총 얼마나 절취라고 그래야겠죠? 본인 생각에 어느 정도나 그 절취한 것 같아요, 돈? 한 20억 가까이 되네. 20억 그 당시 돈으로 예. 금고만 전문으로 털었다는 얘기죠? 예. 근데 20억인데 그 중에 이제 국공채권, 그건 현금화를 할 수 있거든요. 예, 아니, 예. 이런 수표 같은 건 현금화를 안 되죠. 못해도 예. 국공채권은 뭐 왜 저기 옛날 보면 채권 삽니다 하고 옛날에 뭐 돌아다니는 전화만 살래도 채권 예, 사야 예, 되니까 예. 전화만 집에 놀래도 예. 그런 것들 그건 현금이에요. 해갖고, 예. 그렇게 해서 그 장물합의가 있었어요. 시가의 그쵸. 70%를 주고 사는. 그래 10,000원이면 7,000원 주는 거죠. 예. 원래는 그러니까 시가가 10,000원이라고 그러면 저 7,000원 주고 자기가 30% 갖는 그렇죠. 예. 그런 장물회비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갖고 뭐 2층 집에 땅도 좀 있었고 절도한 걸로요. 예. 그 외제차도 좀 타고 다녔고 절도해서 예. 근데 저는 이 얘기까지 해야 되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당시에 세상을 선과 악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의 퍼스널리티가 있잖아요. 자기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인생관.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 다수의 행복과 편안한 삶을 위한 약속이고 질서예요. 교통법규처럼. 거기에 어울리는 행동이 선입니다.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악은 여기에 벗어난 것. 그것을 선과 악이라고 규정했을 뿐이지 예, 본래부터 선과 악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제 지로는. 그래서 보편타당성과 사유필연성을 가진 올바른 행동 이것을 선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인간이 만들어진 것일 뿐 나는 세상을 어떻게 판단했냐면 본래부터 존재하지 않는 선과 악은 제쳐두고 내가 경험하고 체득한 몸으로 느낀 세상은 뱀 같은 인간, 호랑이 같은 인간, 늑대 같은 인간, 개구리 같은 인간, 황소 같은 인간 막 이런 인간들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인간 생태계 그 세상을 나는 인간 생태계로 받아들인 거야. 그 당시에 제가 느낀 건 왜 그러냐면 저는 12살은커녕 6살 이후로 내 힘으로 먹고 살아야 됐으니까 사람이 20살이 될 때까지는 모든 게 공짜로 줘지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느낀 것은 그 동물의 세계의 생태계인데 환경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내가 타고난 자리는 뱀잖아. 물고기를 잡아먹는 어둠의 자리다. 다만 나는 사람은 해치지 말자. 도둑질을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사람을 해치는 거는 내 입장에서 참 미련한 놈들이야. 더 좋고 왜 노력을 하면은 훔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더 비싼 거를 사람을 하나도 안 다치고 안 다치게 하고 효율적으로 훔치는 방법이 있는데 예. 왜 사람을 해치느냐 이 얘기죠. 예 그렇게 하고 제 입장에서는 당시 도둑놈이었던 그래서 금고털이를 하자는 걸 목표를 삼았어요. 금고에 돈이 많으니까. 근데 저 궁금한 게 선생님 진짜 이렇게 머리가 좋다고 하셨는데 진짜 좋으셨나 봐요. 그 아무리 금고털이를 하더라도 20억 가까이 번다는 게 그 절취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을 텐데. 그 당시는 CCTV가 없었고 또 하나는 저는 노력형이었어요. 절도범죄도 엄청난 노력을 하고 머리를 쓴 거죠. 그 금고를 배우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금고 털이를 배운다는 얘기죠. 예,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빈 금고 가게를 밤마다 출근했어요. 몇 달 동안. 금고를 열어보고 해보야 하면서 이게 구조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열리고 닫힐까 그런 걸 보고 미치겠다 진짜. 그 지난 30년치 신문 사회만을 다 뒤졌어요. 그 저기 다핵 절도 사건, 금고 사건 여기에 허점은 뭐였나 그렇게 하고 어떤 데를 어디가 많이 털렸는가 그런 걸 다 보고 그 외에도 그 신문에 보면 결산 공고가 나오잖아요. 회사. 그래 네. 결산 공고를 딱 보면은 이 회사 재무 구조가 나오잖아요. 그 재무 구조를 보면은 여기에 자금 상태하고 또 그렇게 하고 그 회사가 진짜. 그 대리점으로부터 담보를 받아 놓는 게 있어요. 맞아요. 지금도 그래요. 예, 그 담보를 받는데 그거를 현금 대신 쓸 수 있는 국공채권으로 받아두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것을 받아놓는 것까지 그렇게 하고 현금 돌아간 거하고 자금 사정이 좋대
당시는 은행이 먼 회사들이 많았어요. 그런 곳하고 해서 전국적으로 그 유람 삼아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금고 있는 그런 회사만 타켓 삼아서 예. 절도 행각을 하신 거네. 그렇게 하고 이렇게 보면은 여긴 금고가 있다 없다는 다 알죠. 그냥 가보기도 전에. 가보기도. 그렇죠. 뭐 회사 네. 규모나 미리 조사하면. 그렇게 하고 이 벽을 지금 이 벽도 그런데 이 벽을 소리 없이 헐었어요. 저는. 미쳐버리겠네. 어떻게 얼었어요? 이 벽이 아니 블록 그 당시는 플러그. 예, 그 당시는 콘크리트가 별로 없었으니까 맞아요. 사무실 플러그예요. 콘크리트. 겉에만 싸고. 예. 여기를 성냥개비만치 얇은 그 길이 쇠송곳 있죠. 그거를 물을 물총 뱅으로 이렇게 쏘면서 성냥개비만한 걸로 딱 이렇게 해서 수동식으로 독일 때는 캡이 씌워져 있어서 이렇게 돌려도 소리가 하나도 안 나요. 드릴 형태로. 네. 핸드 드릴이죠. 근데 소리가 안 나는 줄. 여기 성냥개비만한 구멍을 딱 뚫어요. 그러면 청진기를 대고 여기를 이렇게 똑똑똑똑 두들겨 보면 구멍이 있는 블록 있죠. 네, 거긴 통통 소리. 네, 거긴 통통 소리가 알아요. 나요. 네, 고기를 뚫는 거야. 에이, 그래갖고 요렇게 돌려서 고기를 딱 뚫고 그 다음에 미마라고 그 삼각형이죠, 요렇게. 네. 새 톱날이 그렇게 해서 앞은 뾰족하고 뒤는 이렇게 하고 요거를 손잡이를 만들어서 손으로 이렇게 물을 뿌려가면서 싹 하면 구멍이 커져. 그래서 500원짜리 동전을 넘어서 계란만큼도 넓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구멍이 넓어지잖아요. 그럼 와니 뿌라이어라고 있어요. 선생님 진짜 공부 많이 하셨구나. 뿌라이어가 이만해. 뿌라이어가 이만해. 이만한 거를 수건을 젖은 물수건으로 이렇게 해서 그 구멍 속에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진 그 뿌라이어를 탁 집어넣고 딱 잡아서 힘을 주면 소리 하나도 안 나고 이만큼씩 뜯겨져 나와요. 조금씩 뜯어지는 거지. 예. 네. 그럼 이게 요 옆에 숙직실에서 사람이 잤는데도 몰라. 몰라요. 그렇게 하고 요 문 밖에다는 그 도난경보기 있죠. 초음파 발신기. 그거를 문 밖에다가 이렇게 딱 설치해 그 손을 길게 해서 그거 띄면은 얼마 안 되거든요. 딱 그거 귀에다 딱 꽂고 해요. 망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기서 뭐 누가 나타나면 띄기. 단독 범행했습니까? 네. 대부분.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그 공범이 하나 있었어요. 장마래비 말고. 그렇게 하고 대부분 18건 정도는 단독 범행이었어요. 근데 이게 귀에다 하고 하면 저쪽 복도 끝에서 누구 나타나면 올려주잖아요. 사람 소리. 네. 딱 멈추고 있다가 가고 나면은 또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만한 그 뚫었는데 동선유지 사장이 부산 그때가 사산경찰서인가 하단경찰서인가 와갖고 당신 마술장교. 동산유지가 그 다이알비노 그 만들었던 그 부산에 있죠. 검거돼서 가 있으니까 이제 왔다 이거죠. 그래갖고 기가 막히다는 듯이 당신 투명인간이냐 마술사냐. 거기 숙식실에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거기는 야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갔냐고. 근데 저는 그냥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이 제 직업이었죠. 죄의식 이런 거 전혀 없고. 그게 제 직업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오죽 했으면 부산일보에 제 사진을 찍으러 오고 그 MBC인가 KBS의 9시 뉴스에 났는데 그게 그날 뉴스 나던 날 한일전 월드컵 예선에 일본에 한국이 승리를 했어. 대한민국이 축제 그때만 해도 일본 자주 졌었는데 그러니까 이민성이가 골 넣었을 때 그때 같다. 예, 나는 누군지 모르죠. 하여튼 그랬는데 제가 하도 뻣뻣이 들고 있으니까 고개 좀 숙여달래 나한테. 그래서 저는
잡힌 것에 대해서 죄의식은 모르지만 내가 지은 죄는 벌을 달게 받겠다. 이 사회에서 나는 인간 생태계에서 어둠을 자리한 자리잖아요. 그럼 천적이 있으면 와서 잡아먹을 거 아니야. 그걸 억울해하면 되나. 그래서 난 당당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하시죠? 아, 그럼요. 그러면 그 당시 또 오해하실까봐 네. 다들. 그 당시 예. 30살, 29살 그렇죠. 그래. 예. 그게 제가 지금 한갑이 넘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지금 30몇 년 동안 범법 행위는커녕 뭐 길거리 치만 번 안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저 백 선생님 우리가 모시고 방송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범죄 자세하게 얘기하시는 것도 지금은 쓸 수 없기 때문에 아 이거는 지금은 쓸 수가 없어서 착각 네. 우리 저 뭐 구독자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백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70년대 80년대 얘기예요. 지금 이 담 자체가 부록으로 사용하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우리 백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뚫어지지도 않습니다. 네. 아니 그건. 지금은 뚫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경복이 뭐 CCTV 경북이 CCTV 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그건 이제 아예 안 됐는데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죠. 그게 통했고 아유 그 당시에는 지금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획기적이에요. 네. 깜짝 놀랐어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정말 황당한 얘기이기도 하고 내 근데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그 밥 먹고 나면 연구를 하니까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보고 보안과장이 안 내보내려고 한 거예요. 이 범행 수법 자체를 전부 다 보안과장이 다 체크해서 보잖아요. 이거는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정말 전형적인 그 꾼이거든, 꾼. 이른바 얘기하는. 근데 이거 잘못 그 시험 본다고 내보냈다가 교도관 자기 그 부하도 못 믿는 거지. 저 사람한테 분명히 넘어갈 수도 있다고 판단하니까 안 보내줬던 건데 그 바람에 그 사람 곤욕 치는 거네요. 근데 선생님 보면은 진짜 연구를 하셨으면은 공부를 하셨으면 엄청 잘. IQ가 우리 선생님 그 내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160이시던데 160. 이거 언제 측정하신 거예요? 근데 뭐 160이라고는 뭐 그렇고 하여튼 그 비슷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지능 검사를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그 부모 우리 양부모한테 IQ를 알려주면서 애가 맨날 마음을 못 잡고 이렇게 집을 나가고 그러니까 나를 주시면은 자기가 데려다 공부를 시켜보겠다고. 담임 선생이 예. 제가 줬어야지. 예. 그 당시 자연국민학교가 3,000명이었었는데 옛날엔 초등학교도 그 맞아요. 학생들이 되게 규모가 엄청났죠. 컸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가 뭐 베이비 부모 세대잖아요. 예. 그래서 그 중에 아마 제가 제일 높게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능검사를 2번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한 번 했는데 안 믿어지니까 한 번 더 한 거지. 예, 저만 따로 해서 한 번 더 했는데 그렇게 하고 그래도 저는 집에서 맨날 미련한 놈이라고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예. 한이 되신 것 같아요. 많이 맞고 그 뭐 팔다리도 여러 번 부러져 봤고 여기 이 턱도 지금 상처. 어렸을 때 입은 상처예요. 이런 게 그리고 이빨도 다 부러져 봤고 뭐 하여튼 그래 갖고 그 양부모 그 내가 마지막으로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던 게 뭐라고 썼냐면 그 양아버지가 개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러면서 개는 절대 때리면 안 된대. 눈치를 보면서 주인 눈치를 보면서. 그래서 제가 편지에다 그렇게 썼어요. 어린 마음에 그럼 사람이 나는 왜 때리느냐 그런 마음이 들었었다. 그래서 참 결국 이렇게 화해 못하고 그분들하고는 화해 못하고 정리했습니까? 예. 살아 계십니까 그분들? 아니 돌아가셨죠. 다 두 분 다요? 네, 돌아가셨고 그 제가 이제 한이 되는 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쌍둥이형을 찾으러 많이 다녔었거든요. 네. 옛날에 할머니가 했던 말들도 있고 그래서 쌍둥이형을 조금 더 일찍 소식을 알았으면
서로 옛날 할머니 얘기해가면서 의지하면서 이렇게 범죄하지 않고 뭐 구두를 닦아서 먹고 살더라도 그 어린 마음에 성객끼리 서로 의지를 했을 텐데 쌍둥이 형은 형대로 또 전과자가 됐지 저도 전과자가 됐지 그러니까 그 사람 사는 세상에서 그 착하게 살면서 그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이상적인 얘기예요. 예, 그걸 왜 느꼈었냐면 저는 그러니까 청소년 시절부터 그 착한 사람에 대한 선망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소년원에 들어갔는데 다른 애들은 다 부모가 있으니까 1호 보호 처분을 그렇지. 받아.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니까. 예. 당신은 5호까지밖에 없었어요. 오호. 예. 그러니까 이제 보호자한테 보내거나 뭐 보내거나. 농정보나 5호 처분이 소년원으로 인계하는 그렇지. 거야. 예. 근데 보호자가 없으면 5호 맨날 오후 처분이지 소년원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소년 원장이 이 사람 모범적인 생활을 했다고 선처받는다는 추천서 한 장 써주면 1호 처분 이상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 추천서를 받을 목적으로 가위탁이라고 그러죠. 그 가위탁. 가위탁. 가위탁의 그 구타를 없앴어요. 제가 요장이라는 걸 하면서 구타를 일결 없애고 그 인권 유린을 없앤 거지 말하자면. 그 방 획기적인 얘기네 안에서. 그 당시에. 방 아니 안에서. 전체를. 그 가위탁 전체? 네, 제가 요장이라고 석조를 찬 최고 통솔자였으니까 자꾸 소년은 달랑하니까 이제 유명해져서 간지 3일 만에 찼어요. 그래갖고 그 가위탁을 없앴어요. 그러면서 그 곽영식 선장한테 원장님께 이거 하나 바라본다. 대신 내 가위탁을 혁명을 일으켜주겠다. 그래갖고 인권 유린을 없앴어요. 근데 정말 저는 그렇게 야비한 속셈으로 그 정말 원장이 바라는 가위탁을 만들어 뭐 주는 결과적으로 네. 좋아진 거죠. 아이들이 재판 받으러 나갈 때 전부 나한테 큰절하면서 울면서 나가요. 구타가 사라지고 가혹행위가 없어지니까. 뭐 그러면 더 못되게 구는 애, 더 버릇없이 구는 애들도 없잖아 있었지만 자우전 저는 잘 다스려야 되니까 별 수단을 샀어요. 같이 목이 메이더라고요. 걔네들이 고맙다고 인사 선물처럼 밤중에 누우면은 그런 게 보람이라고 그러죠. 에? 살면서 보람을 그때 처음 느껴본 거야. 근데 보람 느낄만 해요, 그건. 예. 그건 획기적인 일이에요. 그때 내가 느낀 게 뭐냐면은 야,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은 좋은 일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작심삼일하고 나와서는 뭐 그런 거 까마득히 잊어먹고 살죠. 요 넘어가기 전에 얼른 말씀드려야지. 아마 우리 그 백 선생이 그 교도소에서 이 고등학교 입학 대입 검정고시 봤는데 충북 대전 지역에서 수석 합격했네요. 검정고시. 검정고시는 좀 쉬워요. 쉽습니까? 그게 쉽다고 얘기. 왜 그러냐면 학력 인정 검정고시니까 뭐 그 조금 쉬워서 그거 뭐 대학을 군대 갈 만한 실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저는 이제 공부를 계속 못한 것이 그때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옥바라지를 해줄 사람이 없어서 창고산군도 못 사보고 뭐 옥바라지 고하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포기했죠. 그렇지 않고 했었으면은 뭐 서울대학교까지는 못 가더라도 뭐 예, 뭐 어지간한 중간 학교에 안 갔겠어요. 그렇게 가서 범죄 심리학을 좀 공부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범죄자들이 느끼는 그 심리를 아주 이렇게 스릴 있게 묘사해서 아 이거 잘 쓰셨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결국 그거보다 뭐 더한 뭐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뭐 문학계 뭐 획을 긋는 그 책을 만드셨. 저는 뭐 감히 도움이나 격려를 말하기는 좀 주제넘고 다만 자신에 대한 자존심을 좀 지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세상에서 이제 그만 마음 잡고 싶다고 마음 한번 안 먹어본 전과자들이 없어요. 다 한 번씩 이제 말씀 그만 피고 나도 이제 마음 잡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근데 매년 1월 1일에 수영 강습 신청자가 넘쳐난대요. 삭심. 1월 1일부터 이제 새해부터 다이어트 한다고. 근데 조금 지나면 수강자가 팍 준다는 거야. 그렇듯이 전과자들은 더 의지가 약해. 그래서 나도 이제 그만 마음을 잡고 부모한테 특히 사랑을 받고 자라는 그 전과자들은 마음속으로 자기가 말썽을 부리고 제멋대로 살면서도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사랑을 받고 자란 그 자식들은 그렇게 말썽을 부리면서도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들이 있어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 너무 이렇게 통제받지 않고 사랑만 받은 자식들은 오히려 몰라 그걸. 훈육을 받으면서도 사랑을 받았는데 자기가 뭐 교우관계라든지 뭐 욕망이라든지 게으름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좀 삐뚤게 자란 사람들은 마음 한구석에 좀 착하게 살고 싶다. 또는 우리 엄마 아빠 속 그만 썩여야지. 그러니까 그거는 참여하고는 틀린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인 거야. 자식된 도리로서. 그래서 교도소에서 보면 첫눈이 오면 소원을 빈다고 하잖아요. 교도소에서는 요즘은 좀 그런 게 없는지 몰라도 옛날에는 첫눈이 딱 내리면 야 첫눈이다 그러면 제각게 나와서 소원을 비는 거야. 비는데 그중에 제일 가슴 저리는 말은 어머니 죄송해요 하는 말이 진심이 담겨서 들리는 게 있어요. 밖에 나가면 효도할게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은 부모한테 사랑을 받았던 자식들. 근데 그마저도 안 하는 사람들은 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자식들도 왜 마음을 못 잡냐? 자존심이 적어서 그래. 내가 마음을 잡는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뭐 제 얘기는 좀 그래도 저는 자존심이 상해서 옛날 어두운 생활로 못 돌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네, 옛날에 이 소설 실미도를 쓸 때 제가 참 어려운 경우에도 처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도 그 옛날로 돌아갔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들더라고요. 왜?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좀 귀하게 여기면은 범행을 안 할 수 있겠네. 예, 그렇게 하고 그 의지가 약해서 그래요. 해주고 싶은 말은 그런 거고 실제로 뭐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은 또는 격려의 말은 하나 많아야 그 사람들 귀에 들어오겠어요. 근데 다만 그 부모 얘기를 할 때 가슴 아파하는 피해자 얘기를 하면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없는데 자기가 사랑을 줬던 부모 얘기를 하면은 그 울먹거리고 가슴 아파하는 죄수들이 아, 피해자 자신들이 가해해서 피해를 준 사람들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거나 가슴 아파하는 일은 없어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죠. 재소자들 중에 많지 않다는 거죠. 제가 자전소설에도 썼는데 제가 호기심 있으니까 뭐 많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피해자한테 어떻게 생각하냐. 아, 그 새끼만 아니었으면 내가 안 들어왔다는 거야. 이건 그게 진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걸 원하니까 그렇지 않은 얘기들이 흘러다니는 거야. 그렇지 않은 얘기들이 흘러다니는 거지. 그렇게 물론 미안해하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있지만 95%쯤이라고 하죠. 5%는 미안해하고 95%는 미안해. 슬퍼지네요, 갑자기.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저부터 그렇게 참회의 눈물을 한 번도 흘린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얘기하셨죠. 네. 예. 지금 피해자들 만나면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미안하다고. 하지만 내가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그렇게 해서 후회한 눈물은 흘린 적이 없다고. 소설에도 그렇게 썼고. 그게 특히 전과자들 반복된 행위, 반복된 행위에 대한 뉘우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제가 사형제를 강력히 주장하는 거는 왜 사형제를 사형제 찬성하십니까? 예. 그 얘기 한번 해주시죠. 예. 예. 제가 왜 사형제를 강력히 주장하냐면 사형을 당해야 되니까. 왜 사형을 당해야 되냐면 지은 죄가 있고 그게 사실은 뉘우치는 사형수를 본 적도 없고 세상에서 뭐 교정선교회에서 표현은 뭐 사형제도는 필요한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뭐 종교인들도 그러고 인도적인 경지에서 사형제도는 부활시키면 자기들이 무슨 권리로 사형제도를 없애냐고 하냐고요. 피해자들이 엄연히 살아있는데 피해자들이 찢어지는 가슴 속에서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자. 그러면 한 번쯤 고려를 해볼 만해요. 그것도 이만큼. 예? 근데 피해자들을 놔두고 평생을 멍든 가슴으로 찢어지는 가슴을 놔두고 이 곁에 있던 사람들이 곁까지죠. 제3자죠. 엄밀히 얘기하면. 네. 그렇게 하면 자기네가 돋보이죠. 인도주의자라고. 예? 인도주의라고 돋보이지. 인도주의자가 아니라 나는 사실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러지만 위선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왜? 피해자들을 일일이 위로해주고 힘이 주는 사람들이 그런다 그러면 그건 말이 되죠. 조금 요만큼이라도 고려할 여지가 있죠. 그렇게 하고 무엇보다 반성하는 사형수는 단언컨대 없습니다. 참. 단언컨대 왜 없냐? 들어와서 후회는 하죠. 왜 후회를 하느냐? 잡혔으니까. 참. 그리고 또 하나는 자수하는 사람들이 있죠. 괴로우니까. 그 사람들이 영원히 안 잡힌다고 하는 그 보장만 있다고 그러면 자수 안 한다 이거죠. 죄책감에도 안 시달리죠. 그게 두려우니까. 자기들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막 이렇게 뉘우치고 이러는 그 마음 깊은 저편에는 이것이 잘못돼서 내 인생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항상 잔존하면서 그게 죄책감으로 뒤바뀌는 것이지 그 별로 그렇게 저는 그 인간 그 법대로 현재 정해진 법대로 그렇게 하고 사형이 너무 자주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꼭 사형시켜야 될 사람들, 그걸 살려두는 거는 죄죠. 왜 죄냐? 사형수들을 그렇게 많이 접하고 그들하고 대필해주고 상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 예상 밖의 말씀을 하시네요. 아니 그 자기가 저지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사회는 정의가 없는 겁니다. 아, 그 저도 그 죄를 저지른 만큼 살고 나왔잖아요. 그게 정의예요. 제가 징역을 살고 나온 것이 절도로 저는 단순히 사람을 해친 것도 아닌데 8년 6개월이면 웬만한 살인범인들이 살 징역이에요. 그게 정의입니다. 사람을 20몇 명 죽였는데 이거를 사형을 안 시키고 뭐 인도주의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러면 죽은 원혼들을 어쩌라고요. 그거는 그렇게 하고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그 사람들이 요행이 무기로 감형이 됐다 쳐요. 그래서 출소했다 쳐요. 이 세 사람이 됩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왜 안 되냐?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쭉 배운 것이 마음 잡고 30년, 40년이 지나기 전에는 한 번 퍼스널리티, 뭐 인격 형성 같은 것이 딱 인격 형성이 되면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쉽게 안 바뀐다 이거죠. 쉽게가 아니라 거의 안 바뀌고 특히 여러 명을 죽인 사형수는 일단 그 안에서 뉘우치는 자기 죄를 진심으로 해서 뉘우치는 사람을 하나도 못 봤어요. 오히려 거들먹거리고 왕노로 달라고 그러죠. 네. 그 중에 개중에 착하다기로 소문난 죄수들이 있습니다. 사형수들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에드워드 가인. 미국의 그 사이코 모델이 된. 마을에서 그 사람들이 파리 한마디로도 못 죽일 정도로 착한 사람이라고 했고, 정신병원에 뭐 20몇 년, 30몇 년 있으면서 담당 의사가 이처럼 모범적인 죄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 사람이 얼마나 뻔뻔하냐. 그 마을에서 슈퍼하는 여자 총으로 쏴서 옆총인가 쏴서 죽이고 담아갖고 가는데 그 현금 출납기에서 그걸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검사가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도 했다고. 그러니까 화를 벌컥 내면서 사람을 어떻게 보냐고 누굴 도둑으로 아냐고. 자기는 현금 출납기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었을 뿐이라고. 그 안에 돈이 있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결벽증이시 자기를 착한 사람으로 알아요. 그렇게 하고 그들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착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에드워드 가인은 죽을 때까지 착한 사람으로 칭송이 거의 서울초에서도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실체를 모르는 종교인이나 교도관들이 그 사람은 살인까지 저지를 사람이 아닌데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분노가 감춰져 있고 어떻게 해서 살인을 하겠구나 하는 것이 은연중 느껴져요. 그 공손한 말투 속에서 네, 뱀 같은 게 느껴지죠. 그런 게 느껴지고 그래서 저는 아마
사형수와 살인범을 저처럼 대한민국에서 많이 만나보고 깊은 대화를 해본 사람은 드물 그렇겠죠. 겁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느낀 그 강력한 결론 중에 하나는 사회 정의가 서려면은 사형이 존재해야 되고 그걸 안 하는 뭐 사람들은 나는 그럴 정의를 논할 자격이 없고 위선자라고 생각해요. 아, 자기 마누라가 죽인 사형수한테 죽였으면 사형죄 없애자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내 자식이 죽었어. 이 자식한테. 근데 그걸 사형제도 없애자고 엄마가 그래요? 설령 그럴 수가 있다고 해도 그건 10억 분의 1이고 그런 사람도 있긴 있었어요. 용서해 주라고. 그런데 그것은 사형제도는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그 흉악범죄는 영원히 존재하지만 조금 줄어들죠. 그죠? 그 범죄가 근절되지는 않죠. 예, 인류가 존재하는 한 흉악범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 네. 발생하느냐의 차이. 약 20% 정도는 저는 사형을 집행하면 예, 20% 정도는 줄을 것이다. 예, 그거 있어야 돼요 사형수. 그렇게 하고 사형이 집행되면은 그 교도소가 살얼음입니다. 사형이 집행되는 전 죄수들에게. 그럼 거기 있는 죄수들도 아, 내가 사형당할 죄만은 저지르지 말아야 되겠구나. 거기 서울구치소 당시 7,000명이 있었는데, 예? 7,000명이 한날 한시에 아, 나는 사형수는 되고 싶지 않다. 강력범죄 살인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 먹을 수 있는 그 강력한 치료약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곁에서 사용하는 걸 보니까 그 끔찍하잖아요. 사형장으로 여기서 이렇게 보면 그때 사형당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몰래 지켜보고 서울구치소에서 싸늘한 분위기가 되면은 다 죄수들 마음속으로 아, 나는 사형수는 되고 싶지 않다. 살인 굉장한 예방 효과가 예, 있다는. 그래서 이제 뭐 사형제도 관련돼서는 하도 논란도 많고 하니까 하여튼 우리 선생님의 어떤 그 의지 같은 건 들었고 향후에 앞으로 우리 선생님 그 계획은 어때요? 지금 뭐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지금 저 병원 치료하시느라고 약 드시고 하느라고 뭐 요즘에 집필 활동은 못 하시는 거예요? 집필을 시작은 했는데 아 시작은 했어요? 예. 진도가 좀 느릴 것 같아요. 진도가 좀 느릴 것 같은데 이거야말로 정황 증거만 가득하고 직접 증거는 없는 그런 건데 저는 이게 100% 사실이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 관련된 걸 지금 쓰시는 거예요? 예. 그럼 언제 책이 나올지는 우리가 여쭤볼 예. 수도 없겠네요. 그거 뭐 빠르면은 내년 중순 아니면은 한 3, 4년 뒤가 되겠죠. 그래도 저 우선 몸이 우선이시니까. 예. 저도 네. 사실은 몸이 좀 아프고 그러니까 예.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김복준, 김은희의 사건 프로파일의 가장 애독자예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고 감사합니다. 두 분이 얘기하시는 것의 스타일이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최고신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과찬이시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부득불을 예. 여기는 꼭 출연 한번 해서 잘 서로 오셨어요. 대화를 나눠보고 싶어서 잘하셨어요. 예. 저 그 말 너무 좋았거든요. 착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사는 게 진짜 행복하다고. 네. 예. 근데 그 말 네, 오늘 새겨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